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분, 전해질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몸은요, 항상 항상성을 맞추고 싶어요.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있고 싶어 한다고요. 수분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전해질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결핍될 수도 있고 과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핍됐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과잉됐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죠.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례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대상자가 들어왔어. 이 대상자를 보니까 대상자의 검사 결과, 피검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있어. 수치들을 막 보여줄 거예요. 데이터들. 수치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증상들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보여?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판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기전 중요해요. 왜 이런 증상 징후가 나타나는지. 문제 1번. 체액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세포 외액량의 결핍은 저혈량증 또는 탈수를 의미하죠. 자, 항상 이런 불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조건적이다 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세포 외액량 과다는 과혈량증 그리고 부종이 발생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세포 외액량 결핍증의 증상과 징후와 그리고 병태 생적 근거에 관한 표다.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포 외액량이 결핍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세포가 있고요. 세포 외에 간질액, 혈액 있어요. 그럼 우리 쉽게 지금 혈액이 결핍돼 있어. 감소돼 있어. 혈류량이 어떻게 돼 있어? 혈류량이 감소돼 있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요. 부족해? 먹어줘. 갈증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이 갈증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써보래요. 세포가 수분이 부족해. 주름지면서 시상하부의 삼투수용체 갈증을 자극하기 때문에 세포 외액량의 수분이 감소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감소되어 있으면 세포가 수분이 감소되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부족하니까. 피부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있어요. 왜? 세포가 있고 세포가 있는데 요 간질액이 감소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탄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고요. 피부 조직을 서로 붙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피부와 점막의 건조, 세포가 마르기 때문에 안구의 수분 장력이 감소, 수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체온이 상승합니다. 왜 체온이 상승할까요?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데 왜 체온이 상승하냐고요? 발한 기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수분 결핍으로 인해서 증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안, 안절부절, 못함, 혼수. 왜? 왜 나타나는 거예요? 뇌세포의 탈수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요. 뇌세포도 탈수가 왔어요. 뇌세포의 탈수로 인해서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빈맥이 나타납니다. 100회 이상의 빈맥이 나타나게 돼요. 왜요? 자, 지금 혈류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혈류량 부족하니까 우리 몸의 조직에, 세포에 산소 영양분 잘 못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혈액의 양이 적으니까 빨리라도 막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의 보상작용인 거죠. 순환성 허탈을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입니다. 자, 호흡수가 증가해요. 순환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저하되어 있죠. 산소 공급이 저하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 산소가 부족하니까 빨리 숨 쉬어. 이게 되는 거예요.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감소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혈류량 부족하니까 그렇죠. 혈량이 부족하게 돼서 수축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혈류량 부족하니까 정맥기관 감소할 거예요. 정맥기관이 감소하니까 중심 정맥압 떨어지고 경정맥 볼 수 없고, 수분이 결핍되니까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핍뇨는 왜 나타나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그 수분 빼낼 거예요? 저혈량증에 대한 신장의 반응입니다. 혈청 삼토질 농도가 증가합니다. 왜요? 용질보다는 수분 양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농도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용질이 10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하나는 물이 이만큼 차 있고 하나는 물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농도가 어디가 더 세요? 짙어요? 얘가 더 농도가 짙어요. 수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95를 초과하게 되죠. 혈청 내 나트륨이 증가하거나 정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했겠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 소듐이 10 있고 소듐이 10 있어. 근데 수분이 감소했어. 그러면 농도 증가할 수 있죠. 근데 봐요. 수분이 감소할 때 소듐이 같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자, 얘가 10 있을 때 수분만 감소하면 얘가 농도가 짙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수분도 감소하고 그리고 소듐도 감소했어. 둘 다 같이 감소하면 얘가 농도가 짙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상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그때그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탈수로 인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핍뇨 생긴다고 얘기했죠. 밖으로 노폐물을 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비유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헤마토크릿이 상승합니다. 헤마토크릿이 뭔데? 혈액 속에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혈액 속에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 근데 지금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수분이 지금 모자란 상태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겁니다. 평소 건강했던 박 교사가 새벽 내 오심구토 설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경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를 한 뒤 보건실을 찾아왔어요. 아래와 같은 간호조사지를 토대로 보건교사가 설정할 수 있는 적절한 간호 문제는 무엇인지 쓰세요. 그러면서 막 결과들을 보여줘요. 구토했고요. 설사했고요. 그래서 어지럼증도 느끼고요. 두통도 느껴요. 구토, 설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갔네요. 혈청 내 삼토질 농도가 상승했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상승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혈청 내 삼토질 농도 30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상승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유엔이 증가했어. 헤마토크릿이 증가했어. 중심 정맥압은 감소했어. 중심 정맥압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폐동맥 쇠기압이 감소했어. 아니, 우리 몸에 혈류량이 부족하니까 중심 정맥압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폐동맥 쇠기압 감소하게 되겠죠. 고혈당 나타날 거예요. 용질이 더 많다는 얘기. 요 비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핍뇨, 그러니까 소변 속의 수분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되어 있고 혀 점막이 건조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포 외액량이 결핍되어 있어요. 구토와 설사로 인해서 지금 탈수 증상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설명이에요. 그래서 세포 외액량 결핍증입니다. 수분 균형 평가를 위한 검사.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문제 속에서 이 값이 나왔을 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그렇다면 이게 결핍되어 있는지 과잉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세포 외액량 과다의 증상 징후와 병태 생리적 근거에 관한 표이다. 세포 외액량이 과다하다. 우리 몸에 지금 수분이 많아, 혈류량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계속적인 자극적인 기침이나 왜요? 고혈량으로 인해서 폐포에 수분이 축적됐기 때문에. 자, 폐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폐포 조직이 있죠? 자, 이 조직에 혈류량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혈류량이 많으면 정수압이 높아진다는 거고, 정수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기에 있던 수분이 조직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폐포에 수분이 들어간다는 얘기. 폐포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기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폐포 수분의 오열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폐에 비정상적인 호흡이 나타나고, 청색증은요. 수분으로 채워진 모세혈관의 산소 교환 손상에서 오는 자, 모세혈관과 이 폐포 사이에 가스 교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폐포에 수분이 찼어요. 가스 교환이 제대로 되어야 한대요. 가스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청색증이 나타나겠죠. 폐부종의 후기 증상 때문입니다. 경정맥이 팽창됐다는 얘기는 혈류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수분 과다로 정맥 기환이 지연되기 때문에 손내 정맥이 팽창되고 강한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자,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곱하기 혈류량이에요. 지금 혈류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고요. 그렇다면 혈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제3심음이 들릴 거예요. 심실이완기 초기에 혈액이 빠른 속도로 심실을 채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리. 혈액 양이 많아서 들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이온성 부족, 정맥 정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 천골 부위의 부종, 체중 증가,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의식 수준의 변화, 권태감, 혼돈, 두통, 무기력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뇌부종 때문이다. 역시 뇌세포가 있고 혈관이 있어. 여기 수분이 많은 거야. 수분이 많아? 그럼 정수압이 높아지겠네? 수분이 세포 방향으로 빠져나가. 뇌부종이 나타나. 요겁니다. 자, 혈청 삼투질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용질은 일정한데 수분이 많아졌어. 희석될 거예요. 농도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혈청 나트륨의 변화, 상대적인 겁니다. 정상일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물론 상승될 수도 있고요. 헤마토크릿이 상승됩니다. 혈액이 희석돼서 요 비중이 1.010 이하이다. 자, 요 비중이 지금 감소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요 비중이 감소됩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요. 그럼 이 수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수분을 밖으로 빼내어주는 기전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소변이 많아진다는 거죠. 소변으로 수분 배설이 된다는 얘기. 소변의 수분량이 많아져. 그러면 소변의 농도는 감소할 수밖에. 소변이 희석되기 때문이죠. 다음은 체액 조절의 정상 기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체액 조절의 기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기전, 그리고 밑줄 친 A의 기전과 이를 자극하는 요인 4가지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에 체액이 많거나 적을 때 우리는 이 기전을 통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수분의 섭취와 배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조절하는가?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수분 소실이 과해지는 경우 세포 외액의 나트륨에 의한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의 삼투 수용체를 자극하게 돼서 갈증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뇌하 수체 후엽 자극해서 항이뇨 호르몬 유리 분비를 시켜 신장의 수분 배설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수분 섭취가 부족해졌어.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갈증 중추가 나타나게 되고
항이뇨 호르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뇨하지 못하도록 하는 호르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물 마시고 수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수분 섭취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수분이 많다는 얘기, 그럴 때는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수분 배설, 소변으로 수분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신장의 수분 배출을 촉진합니다. 자, 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호흡량을 가지고 조절을 할 겁니다. 자, 호흡을 통해서 신체 수분을 배출한다. 신장에서 항이뇨 호르몬, 신장의 체액 조절은 사구체 여과율과 sep뇨간의 수분 재흡수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수분 배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수분이 부족할 때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하게 돼서 집합관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장의 압수용체, 압력을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많은지. 혈관 내 압력을 감지합니다. 압력의 변화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수용체가 됩니다. 자, 동맥압이 감소한다는 것은 무슨 말? 그만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 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자극해서 신동맥을 수축시키고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킬 겁니다. 알도스테론이 뭐 하는지를 아셔야겠죠.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킬 겁니다. 자, 사구체 여과를 감소시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끌어당기겠죠. 자, A. 신방 나트륨 이뇨펩티드. 얘는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자연 기량들입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얘 기전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기전이죠. 길항작용. 그러면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이 기전과 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분을 배설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혈량과 혈압을 감소시킬 겁니다. 수분을 배설함으로 인해서 혈량 감소, 혈압 감소할 수 있어요. 이걸 자극한 요인, 심방의 압력이 증가됐을 때, 심방의 압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지금 혈액량이 많아 요 얘기거든요. 안지오텐신 2 자극이 증가되었을 때,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이 증가됐을 때, 엔도세린에 의해서 자극되었을 때 얘가 수분 배설을 하기 위해서 기전이 돌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체 수분 용량의 조절을 혈량이 많을 때, 그리고 혈량이 적을 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ADH, 알도스테론, 갈증중추. 이 세 가지를 자극시킬 수도 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1-5번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 기전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 기전 너무너무 중요한 기전이란 거 알고 계시죠? A급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출됐어요?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친 A 이후 기전을 2단계로 설명하세요. 자, 혈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혈압이 감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장의 사구체 인접 기구에서 기역이 분비되게 됩니다. 자, 혈압이 감소했어. 혈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혈압이 감소했을 거야. 지금 우리 몸에 혈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레닌이 나옵니다. 자, 혈관 내로 분비된 레닌은 간에서 생성된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시킬 거예요.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ACE, 폐에서 만들어지는 이 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 이 안지오텐신 2가 그 다음에 어떠한 기전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의 기전을 2단계로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지오텐신 2는요, 첫 번째는 혈관을 수축시킬 겁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관에 걸리는 저항이 커지니까 혈압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안지오텐신 2는요, 부신피질 자극할 겁니다.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도록 할 거예요.
이 알도스테론이 하는 역할은 세뇨간에서 나트륨 재흡수시키고, 나트륨을 재흡수할 때 나트륨만 끌고 오나요? 수분 같이 끌고 오게 되죠. 나트륨 재흡수, 수분 재흡수. 그래서 혈액량, 혈류량 많아지니 결론적으로 혈압을 상승하게 합니다. 메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에요. 메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요 기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전을 한눈에 요렇게 볼 수 있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끌고 가면 돼요. 하나하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포 내액량의 불균형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세포 내액이라고 했어요. 세포 내에 수분이 부족한가 과잉되어 있는가.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로 쓰시오. 밑줄 친 A를 쓰시오. 자, 내액량이 결핍되어 있어요. 세포 내에 지금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고나트륨 혈증을 동반한 탈수가 지속될 경우에 세포 탈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세포가 있고 여기가 고나트륨 혈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농도가 높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다는 얘기.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얘가 물이 더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나 지금 물 충분하니까 너 물 부족하잖아. 내가 물 좀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니 세포는 탈수 나타나는 겁니다. 세포 탈수로 인한 증상. 갈증 호소합니다. 열이 나지만 땀이 잘 나지 않아 피부는 건조하고요. 체액력 결핍되고요. 소변량이 줄어서 핍뇨가 나타나고요. 혼돈, 무의식 등 외출혈 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자, 부족한 수액 보충해서 탈수 교정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세포 내액량이 과다해요. 무슨 말? 세포 내 수분이 많아서 빵빵해졌어. 그럼 왜 빵빵해졌어? 저삼투성 장애로 인해서, 혈장의 저삼투성 장애로 인해서. 저삼투성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혈장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수분이 많다는 얘기. 수분이 많으니까 수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준다고요. 수분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빵빵해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병태생리, 혈장의 용매가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고 세포는 수분이 축적돼서 세포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세포 부종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어디? 뇌! 뇌부종이 나타나요. 자, 뇌부종으로 인해서 두개압 상승 나타나죠. 이 두개골은 폐쇄된 공간인데 뇌 조직이 부종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이 상승할 수밖에 요. 그로 인해서 두통, 행동의 변화, 불안, 흥분, 진압력 상실 등의 중추신경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해요. 항상 상대적인 걸 생각하면서 수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이제는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전해질이 어떠한 역할을 해? 그리고 이 전해질의 정상 기준은 얼마나 돼? 그럼 우리가 과잉되었는지 결핍되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죠. 이 전해질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게 과잉되면, 이게 결핍되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 전해질의 명칭을 쓰고 혈장에서의 정상치를 쓰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포 외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며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전해질 뭐예요? 얘 소듐이에요. 자, 얘는 135에서 145의 정상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골격근 수축, 심장 수축, 신경 흥분 전달, 세포 외액량과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포 내액의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세포 내액에 많이 있는 전해질은 포타슘, 칼륨이죠. 3.5에서 5가 정상 수치, 신경과 근육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조절하고 골격근과 평활근 수축을 조절하고 근육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근육이
심장에도 있잖아요. 심장은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조절하는 얘의 역할이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얘와 관련해서 심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뼈와 치아의 존재예요. 답 나왔죠. 칼슘이잖아. 이 칼슘 수치는요, 4.5에서 5.5가 정상입니다. 자,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HCO3-는 22에서 26입니다. 자, 다음은 소듐의 불균형에 따른 증상 징후, 병태 생리적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불균형의 명칭을 쓰고 A, B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나트륨, 소듐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나트륨 혈증이거나 고나트륨 혈증이거나 자, 오심구토, 설사, 장음의 증가, 복부 경련, 두통, 불안, 기면 상태, 혼돈, 문제 해결 느림, 무감정, 사지 근육 강도의 감소, 심부관 반사의 감소. 이건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자, 오심구토, 설사, 장음의 증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나트륨이, 소듐이 위장관계에 풍부한데 저나트륨 혈증으로 인해서 신경 근육 흥분의 장애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자, 그럼 얘는 고나트륨 혈증일 거예요. 피부가 건조하고 홍조되며 점막이 건조하고 끈적거린다. 왜? 자, 조직 간질액의 감소 때문이다. 고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혈관 안에 있는 나트륨이 많아, 농도가 높아,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겨 간질액이 감소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자, 뇌세포가 있어요. 고나트륨 혈증이에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수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분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뇌털수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 자, 칼륨은 세포 내의 주요 전해질로 신체 칼륨의 98%는 세포 내에 있고 2%만 세포 외에 존재합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다음은 칼륨의 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줄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기전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칼륨의 균형. 칼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기전이 돌아가고 고혈당에서의 기전이 돌아가고 산증이 발생했을 때 칼륨의 균형, 알도스테론의 증가로 인한 칼륨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세포 외로 들어가고 칼륨은 세포 내로 능동적으로 이동하는 기전에 의해서 조절된다. 나트륨과 칼륨은 반대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고혈당에서 칼륨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 자, 인슐린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자극해서 칼륨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된다. 인슐린은 언제 분비돼요? 고혈당일 때 인슐린이 분비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액에 당이 있어. 이 당을 세포에 전달해 주는 것이 인슐린이잖아요. 인슐린이 당을 다 끄집고 세포로 탁 넣어줘요. 이렇게 당을 가지고 세포에 넣어줄 때 당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칼륨을 같이 끌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인슐린이 당을 세포에 전달할 때 칼륨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산증이 발생하면요. 칼륨이 H+ 수소와 교환되면서 세포 외로 이동하게 돼서 혈청 칼슘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세포 내에 주로 있는 전해질은 칼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몸이 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소 이온이 많다는 얘기죠. 너 지금 수소 이온이 많아? 그러면 내가 너 좀 받아줄게. 그러면 수소 이온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내가 너 받아줄게. 근데 세포 입장에서 네가 들어오게 되면 방이 너무 좁단 말이야. 칼륨을 내보내요. 그래서 산증일 때 칼륨이 밖으로 나오면서 고칼륨 혈증이 됩니다. 수소 이온과 교환돼서
혈청 칼륨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이 뭐 하는 애? 나트륨 끄집고 들어오는 애. 나트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칼륨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체내 나트륨을 보유하는 반면 칼륨 배설을 촉진시켜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전으로 칼륨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은 칼륨의 불균형에 따른 증상 징후에 대한 병태생리적 근거에 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불균형의 명칭, A, B, C의 근거, 그리고 디귿, 리을의 심전도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고칼륨 혈증이거나 저칼륨 혈증이거나 식욕부진, 구토, 변비, 마비성 장폐색, 복부 팽만, 평활근의 수축이 느려진다. 근육의 수축이 느려진다. 이건 저칼륨 혈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근육 허약, 마비, 다리 경련, 근육이 늘어진 상태, 평활근과 골격근의 수축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정맥, 저혈압, 느리고 약한 맥박이 나타난다. 자, 저칼륨 혈증에서 나타나는 부정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칼륨 혈증에서 나타나는 부정맥의 특징은 ST 분절이 내려가고 T파 평평해지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U파가 상승합니다. 특징들 봐주셔야겠고 그림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세포 흥분성이 증가하고 심근, 재분극이 지연되고 부정맥은 디지탈리스 투여시 현저해지게 됩니다. 자, 고칼륨 혈증에서 오심살사, 장경련, 장음의 항진이 나타나는 것은 평활근의 수축과 장연동 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빈맥, 후기에는 서맥이 나타나는 이유는 퍼킨즈 섬유와 방실 결절을 통한 심장 전도의 장애로 기회성 박동을 야기하고 이완기를 연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고칼륨 혈증에서도 부정맥이 나타나요. 이 부정맥이 특징적으로 EKG에서 나타나게 되죠. 자, 심전도를 보면 T파가 뾰족하고 좁게 상승하고 ST 분절이 하강하고 QT 간격이 단축됩니다. 자, 혈청 칼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PL 간격이 연장되고 P파가 작아지거나 없어지게 되고 QRS군이 넓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심전도 변화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림을 통해서 저칼륨인지 고칼륨인지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칼륨 불균형의 치료 및 간호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억의 이유, 니은을 쓰고 디귿의 작용 기전을 쓰래요. 심한 칼륨이 결핍되었을 때, 저칼륨 혈증일 때 심하게 칼륨이 결핍되었으면 희석된 칼륨, 포타슘을 넣어주면 되죠. 근데 칼륨을 그럼 왜 칼륨을 희석해야 돼요? 이 칼륨이 심장에도 영향을 끼치죠. 어레스트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희석해서 칼륨을 넣어줄 건데 왜 희석할 때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나요? 우리 아까 얘기하고 왔죠. 뭐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면 세포 내로 포타슘 이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혈장 속에 칼륨 부족이에요. 근데 세포 내로 이 칼륨이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분비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은 칼륨을 세포 내로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포도당에 희석할 것이 아니라 생리식염수에 희석을 해야 됩니다. 고칼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면 고칼륨 음식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교육해 줄 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과일, 과일 주스, 마른 과일, 채소, 감자 껍질, 생선, 통밀, 땅콩, 아몬드, 호두, 바나나, 참외, 고기, 우유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칼륨 혈증이에요. 정맥으로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주입할 수 있어요. 요거 포인트 잡고, 그리고 K엑살레이트를 경구로 투여하거나 정체 관장으로 투여할 수 있는데 K엑살레이트 어떤 작용 기전 때문에 예를 주는 걸까요?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장에서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교환되게 되고, 얘가 교환된다는 얘기는 칼륨이
대변으로 배설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K엑셀레이트. 칼륨과 나트륨이 교환된다는 것,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칼륨이 나오면서 배설됩니다. 그래서 칼륨의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K엑셀레이트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칼슘 얘기해 보죠. 자, 칼슘은 인과 함께 약 99% 이상이 뼈와 치아에 존재하게 되고 나머지 1%가 조직과 혈액에 있는데 일부는 단백과 결합하고 일부는 인, 구연산, 탄산과 결합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온화되어 있죠. 자,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칼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A의 혈청 pH 변화와 이온화 칼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밑줄 친 B의 기능 3가지,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댓글,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혈청 pH 변화는 신체 총 칼슘 수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단지 이온화 칼슘 수치를 변화시킵니다. 자, 결합된 칼슘이 있고 이온화된 칼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산증은 혈청 pH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죠. 산증은 알부민 결합 칼슘을 감소시켜서 이온화 칼슘을 증가시킵니다. 알칼리증은 pH가 증가된 상태. 이때는 알부민 결합 칼슘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럼 이온화된 칼슘은 감소되겠죠. 아니, 결합한 게 많아지면 이온화가 감소되고 이온화가 많아지면 결합한 게 감소되고. 자, 칼슘은 부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칼시토닌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작용, 우리 몸의 혈장에 칼슘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칼슘을 어디선가 끄집고 와서 수치를 올려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이거 갖고 올 거예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곳, 뼈에서. 자, 뼈로부터 칼슘과 인의 골 재흡수를 증가시킬 겁니다. 뼈로부터 칼슘 가지고 온다는 얘기, 신세뇨관에서 칼슘을 재흡수시킬 거예요. 칼슘을 재흡수시켜서 칼슘 수치 올릴 거야. 인산염의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인과 칼슘 역시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장관에서 칼슘, 인산염의 흡수를 증가시켜 혈청 칼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혈청 칼슘 수치를 높이고자 할 때 부갑상선 호르몬 나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인 칼시토닌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는 비타민 D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칼슘 먹을 때 비타민 D 같이 먹는 경우가 많죠. 자, 칼슘은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합니다. 꼭 필요해요. 특히 프로스롬빈을 뭘로 만들어줘요? 트롬빈으로 만들어줘요. 이 기전이 돌아가야 응고 기전이 돌아갑니다. 칼슘 반드시 필요해요. 자, 칼슘은 신경 자극 전달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 심근을 포함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게 됩니다. 자, 칼슘의 불균형에 따른 증상과 징후의 병태 생적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불균형의 명칭, 병태 생적 근거, 증상, 검사 방법, 양성 반응, 그리고 심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직 증상, 트루소 징후, 크보스텍 징후, 부정맥. 어디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증상들이죠. 저칼슘 혈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강직 증상. 저칼슘 혈증으로 인해서 강직 증상이 나타나는데 입 주변의 뒤틀림, 손가락의 저림, 무감각, 손목발의 경련, 얼굴 경련, 심하면 강직성 경련이 나타납니다. 너무 강직, 수축돼 버리니까 경련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트루소 징후가 뭔데? 어떻게 검사하는데? 이것에 대한 양성 반응은 뭔데? 모두 다 아셔야 돼요. 자, 상박의 혈압계 커프를 감고 이완기 혈압으로 약 5분간 유지한 상태에서 손과 손가락이 수축되는지를 사정해야 돼요. 손목의 경련, 수축된다, 트루소 징후 양성입니다. 자, 크보스텍 징후, 추보스텍 징후, 얘는요, 관자놀이 아래 안면신경 부위를 손으로 살짝 두드려서 검사합니다. 양성 반응은 여기를 두드렸더니 안면 근육의 경련이 나타나는 거죠.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정맥, ST 분절의 연장으로 QT 간격 길어지고 심실빈맥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고칼슘 혈증이겠죠. 자, 이때 심전도 ST 분절, QT 분절 짧아지고 T파 넓어지고 심실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자, 심장 전도 차단, 심장마비, 디스탈리스 중독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짧아진 재분국으로 전도가 증가해서 심한 심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저칼슘 혈증과 관련되어 있는 강직 현상, 대표적인 게 트루소 징후, 크보스트 징후예요. 그림이랑 같이 봐주세요. 설명하실 수도 있어야겠고 그림을 보고 얘가 뭘 얘기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문제 3번입니다. 자, 용액의 산과 염기는 수소이온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수소이온의 농도는 체액의 산도를 결정합니다. pH를 결정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산, 염기 조절과 완충계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다양한 내용, 그리고 A, B의 조절 기전. 산과 염기의 항상성 유지는 중탄산염 완충계, 호흡기, 신장의 완충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중탄산염 완충계, 탄산과 중탄산염이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 염기 균형 유지에 필요한 탄산과 중탄산염의 비율은 1대 20이죠. 얘를 유지해야 돼요. 호흡기 완충계. 우리 몸에 산이 많아. 휘발성 산을 조절합니다. 휘발성.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정상적인 환기로 많은 양의 CO2 형태로 산을 배출하게 돼요. 산. 이산화탄소예요. 산의 형태로 배출합니다. 자, pH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pH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몸에 수소이온이 많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산증이란 얘기예요. 우리 몸이 지금 산이 많아. 산이 많아? 아, 그러면 산을 빨리 많이 빼줘야지. CO2의 형태로 산을 많이 빼주기 위해서 호흡을 많이 할 겁니다. 자, pH가 감소하면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CO2를 다량 배설할 수 있습니다. 얘를 다량 배설하면, 산을 다량 배설하면 당연히 pH는 올라가겠죠. 자, pH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산이 그만큼 부족해란 얘기예요. 그러면 CO2 형태로 산을 많이 배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자, pH가 증가하면 호흡수와 깊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는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pH는 감소할 수 있어요. CO2가 보유되니까 pH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증가될 때의 보상 기전이에요. 자, 호흡에서 CO2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면 신장은 소변으로 H+ 수소이온을 분비하고 혈액에서 재흡수할 수 있는 HCO3-를 재생산해서 혈청 pH를 조절하게 됩니다. HCO3-에 포인트를 줘야죠. 호흡, CO2, 신장, HCO3-. 얘는 산의 형태, 얘는 염기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몸의 pH가 감소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지금 산증이란 얘기예요. 이 염기성 물질이잖아. 그럼 재생산 비율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pH를 증가시켜야 돼요. pH가 증가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 알칼리증이란 얘기. 그럼 얘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 그럼 얘가 재생산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재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배설시켜야 돼요. 그로 인해서 pH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산염기 불균형에서 혈액가스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산염기 불균형의 상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pH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산증이라고 얘기해요. pH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알칼리증이라고 얘기해요. CO2와 상관이 있는 것은 뭐예요? 산의 물질이면서 호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HCO3-와 관련이 있는 것은 염기의 물질이면서 대사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죠. PaCO2는 정상이에요. 정상이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염기성 물질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증이 나타난 거예요. 얘는 대사성이라면서요. 그러면 대사성 산증이 되는 거죠. 얘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증이란 얘기예요. 얘는 정상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CO2가 많이 있어서 산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호흡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성 산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알칼리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정상이래요. 상관하지 않으면 돼요. HCO3-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증입니다. 얘는 대사성이라면서요. 그럼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얘가 증가되어 있어요. 알칼리증이에요. 얘는 정상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산의 물질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증입니다. 산, CO2, 호흡과 관련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입니다. 되셨나요? 얘 정상 수치를 다 안다면 사례 속에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얘 증가돼 있고 얘는 감소돼 있고 얘 증가돼 있고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얘 이러한 상태네. 판별할 수도 있죠. 하셔야 돼요.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7.35 이하일 때, 7.35보다 적을 때 산증이라고 얘기해요. 7.45보다 많을 때 알칼리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pH는 7.35에서 7.45가 정상이라는 얘기죠. 26으로 볼게요. 26으로 볼게요. 산증인데 HCO3-가 자, 보세요. HCO3- 얘의 정상 수치는 22에서 26이에요. 그리고 CO2 얘는 35에서 45예요. pH 7.35에서 7.45가 정상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정상이냐, 감소되어 있냐, 증가되어 있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이냐, 호흡성 산증이냐, 대사성 산증이냐, 대사성 알칼리증이냐 이 네 가지를 판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 준비를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다음과 같은 증상 징후로 보이는 기역, 니은, 티끝, 리을의 산염기 불균형 상태,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보상 기전을 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증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산염기 불균형의 상태를 판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증상과 징후를 볼게요. 호흡이 저하되어 있고 pH가 지금 7.3 저하되어 있어요. 7.35에서 7.45가 정상인데 지금 7.3이란 말이에요. 저하되어 있어요. pH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몸이 산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동맥혈에서 CO2 분압이 상승되어 있어요. 45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CO2가 상승되어 있어서 산증이구나. CO2가 상승되었어? 그럼 호흡성 산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성 산증. 보상기전을 쓰래요. 호흡성 산증. 그러면 산을 빨리 배설하던가 아니면 중탄산염을 늘리던가. 그쵸? 신장에서 중탄산염 생산을 증가하고 신장에서 중탄산염은 보유하고 염소는 배출하고 산물질 배출하고 소변으로 수소이온을 배출하고. 결정적 징후 볼게요. 과다호흡이에요. 느낌이 와요. 과다하게 호흡하면 CO2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동맥혈에서 CO2 분압이 저하되어 있을 거야. CO2가 저하되어 있어? 그럼 알칼리성일 가능성이 크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7.45 이상이에요. 호흡으로 인해서 알칼리증이 됐다는 얘기죠. 호흡성 알칼리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을 많이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이 알칼리성 물질 얘를 배출시키던가 이런 보상기전 들어가면 됩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자, 결정적 징후. 호흡 과다래요. 그러면서 HCO3-가 감소돼 있대요.
HCO3-는 염기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자, 알칼리성 물질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은 산증일 겁니다. 그쵸? 쿠스말 호흡. 아무래도 이 산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CO2를 많이 배설하고 싶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커요. 얘로 인해서 산증이 나타났으니 대사성 산증이겠죠. 호흡수 그리고 깊이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중탄산 이온 형성을 증가시킬 겁니다. 알칼리성 물질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산을 내보내거나. HCO3-가 증가되어 있어요. 알칼리성 물질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pH가 당연히 상승할 겁니다. 호흡은 저하되어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몸의 알칼리성이 되어 버렸으니까, pH가 높아져 버렸으니까 얘를 떨어뜨리려면 산의 물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럼 CO2 배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CO2를 보유하기 위해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호흡수와 깊이를 감소시키고 신장에서 중탄산염, 알칼리성 물질을 배출하는 보상기전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 징후예요. 결정적 징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상 수치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증상 징후를 보이는 대상자 기억, 니은, 디귿, 산염기 불균형의 상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5세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호흡이 힘들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대상자의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수치는 7.3, 48, 25래요. 7.35에서 7.45가 정상입니다. 그리고요. PaCO2는 35에서 45가 정상입니다. HCO3-는요. 22에서 26까지가 정상이라고 봐요. 그럼 봐요. 지금 7.3이에요. 35부터 정상입니다. 산증이란 얘기죠. PaCO2가 48이에요. 증가되어 있고 HCO3- 정상입니다. 그럼 얘는 문제되지 않아요. 얘로 인해서 산증이 된 겁니다. PaCO2는 뭐라고요? 호흡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호흡성 산증이에요. 7.42랍니다. 그럼 정상과 가까운데 PaO2 90이에요. PaCO2 40입니다. 정상이에요. HCO3-가 25예요. 정상인데요? 정상 상태네요. 장기간 이뇨제를 사용한 대상자의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 7.48이랍니다. 그럼 얘는 알칼리성이에요. HCO3-가 28이에요. 그럼 얘가 증가되어 있다고요. HCO3-에 의해서 지금 알칼리성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판단 반드시 하셔야 돼요. ABGA를 시행하기 전 하는 검사 명칭, 목적, 검사 방법. ABGA를 하기 전에 동맥 첨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알렌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검사의 목적. ABGA를 요골 동맥에서 할 경우 첨자 전에 알렌 테스트를 시행해서 척골 동맥을 통해 손으로 가는 측부 순환 정도를 검사해 척골 동맥이 정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요골 동맥이 손상되는 경우라도 척골 동맥을 통해서 손의 혈액을 순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요골 동맥, 척골 동맥. 여기에 첨자를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얘라도 잘 돼야, 척골 동맥이라도 잘 개통이 되고 기능을 잘 해야 손으로 코까지 가는 혈액이 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심하고 검사할 수 있죠. 대상자에게 주먹을 꼭 쥐게 하고 검사자의 양손가락으로 요골 동맥과 척골 동맥을 눌러 말초 동맥 폐쇄 여부를 결정합니다. 창백해진 손을 펴게 하고, 자, 요골 동맥은 압박하면서 척골 동맥의 압박을 풀어요. 그랬을 때 척골 동맥이 정상이라면 여기로 혈액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손이 분홍색으로 돌아옵니다. 자, 동맥혈 표본은 헤파린을 한번 통과시킨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해서 요골 동맥에서 체열하면 돼요.
얘는 실질적으로 ABGA를 하는 거고 알렌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ABGA의 분석 결과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pH 7.35에서 7.45예요. 45 이상이면 알칼리증, 7.45보다 작으면 산증입니다. PaCO2, 얘는 35에서 45가 정상이에요. 자, 45를 넘어섰습니다. 저환기고, 환기가 CO2라고 하는 산의 물질이 우리 몸에 쌓여서 생긴 거예요. 저환기면서 호흡성 산증이 되겠죠. 얘가 35보다 적어요. 산의 물질이 정상보다 적다고요. 산의 물질이 많이 배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호흡성 알칼리증입니다. HCO3-는 22에서 26이 정상이에요. 26보다 많다는 것은 알칼리성 물질이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알칼리성 물질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몸이 알칼리증 된다는 건데 무엇으로 인해서? 대사성으로 인해서 알칼리증이 되는 겁니다. 자, 22. 알칼리증 물질이 정상보다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산증이 될 거예요. HCO3-로 인해서 산증이 됐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0에서 100이 정상인 거 뭐예요? 얘는 PaO2입니다. 세포대사의 산소 이용도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PaO2가 80보다 적게 되면 우리는 저산소증이라고 얘기해요. 80에서 100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